드리고 계신 것 같으니까 안녕하세요. 정보보호 프로토콜 유혜정 교수입니다. 혹시 지금 계시는 분 중에서 정보보호 프로토콜 수강하시는 분? 나머지는 관심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학구열인데요. 정보보호 프로토콜은 이제 처음에 개설될 때는 이 과목이 암호 프로토콜이었다가 정보보호 프로토콜로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정보보호 프로토콜 교과목의 어떤 포지션, 우리 교과과정에서 정보보호학과 교과과정에서 이제 포지션은 저희 정보보호학과 이제 3학년 1학기 과목인데 옛날에 이제 전공 필수가 있을 때 전공 필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포지셔닝이 됐냐면, 정보보호학과는 1학년 편입보다는 1학년 신입보다는 3학년 편입이 많고, 3학년 편입 중에서 한 50~60%는 조금 정보보호와는 좀 관련이 없는. 그래서 이 정보보호 프로토콜에서 이제 고급은 4학년 과목에서 다루고 있고, 이 정보보호 프로토콜은 어떻게 보면 3학년도 편입했지만 또 IT는 조금 아는데 정보보호 단어에도 익숙하지 않고 프로토콜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정보부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과목이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정보보호 프로토콜을 이제 들으시면서 조금 정보보호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아실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지금 밖에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강릉에서 와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열심히 더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시험에도 이 수업은 정말로 온라인 시험 대비 오프라인 특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수업을 안 드시는 분들은 아마 정보보호 개론도 들으실 거고 다른 관련 과목들, 특히 뭐 블록체인 관련한 블록체인과 정보보호, 알기 쉬운 블록체인 이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거 이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전반부에 지금 학습 내용 굉장히 숨차요, 그렇죠? 지금 수업을 듣는다고 하는 내부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다른 학우님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6주차까지. 6주차는 이제 복습 강의니까. 그래서 이걸 배워서 요게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다른 수업을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테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보호의 기본 속성은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프로토콜 초반에는 다루지는 않고 이제 간단히 언급해 드린 정도예요. 그런데 정보보호 프로토콜은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 프로토콜, 그렇죠? 그 프로토콜의 목적은 어떤 것이든 된다. 근데 프로토콜에서 그럼 프로토콜이 뭐냐? 실질적으로 보여달라고 했을 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게 전자화폐, 전자투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렸어요. 당연히 전자화폐, 전자투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보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 보안이 필요하니까 프로토콜 단계별, 스텝별 디파인해서 정의 내려서 단계별로 설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겠다.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정보보호의 기본 속성을 실질적으로 프로토콜 내에 구현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보보호 프로토콜, 특히 이제 암호 프로토콜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에서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때는 대칭키 암호를 사용하고 어떤 때는 공개키 암호를 사용하는데 도대체 두 개의 차이가 뭘까? 그리고 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이런 의문. 그리고 또 왜 전자서명에는 대칭키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키를 사용하지? 이런 의문,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자서명, 이제 전반부가 전자서명에서 끝나는데 전자서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전자서명에 대해서 서명을 해. 그래.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인증서, 공인인증서 하는 것처럼 PKI 이용해서 전자서명 하는데 그 안에 게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라고 하면서 그 응용은 그러면 어떤 게 있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본 전반부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빽빽하게 적혀져 있는데 정보보호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적 수단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안을 얘기할 때 정보보호라고 얘기했을 때 알고리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연계돼서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어떤 이렇게 연계지어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안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건 물리보안 부터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아무리 완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얘기했을 때 어떤 암호 기술, 블록체인의 어떤 보안상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거기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말씀 답변하듯이 전자지갑이라든지 다양한 알고리즘 자체,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만들어낼 때, 짜낼 때 어떤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똑같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내가 보호하고 싶은 걸 잘 보호할 것이냐. 그 이제 수단이 바로 정보보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보호의 기본, 저기는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 방지, 인증, 접근 제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인증, 접근 제어, 부인 방지, 가용성, 무결성, 비밀성 이런 것들이 물론 정보보호의 기본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하나 쪼개서 얘기하고는 있지만 구현할 때는 실질적으로 같이 모아질 수도 있고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정보보호를 적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보보호의 기본 속성을 어느 정도 레벨에서 이걸 다 맞출 것이냐 아니면 하나를 훼손하더라도 다른 거를 강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관리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프로토콜 뒤에 가서 보면 프로토콜의 그러면 정의는 뭐냐? 목적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느냐? 아무거나 될 수 있다.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아무거나 하고 싶은데 아무거나 하고 싶은 게 없으면 프로토콜을 구성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프로토콜이라는 건 단계별 규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정의대로라면. 그러면 그 단계별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 단계별 요소들을 밟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완전성이라는 거는 올바르게 적용돼야 된다는 건데 그게 올바르게 적용되는 게 도대체 어떤 얘기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전자투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전자투표를 예를 드는데 어때요? 정당한 내가 투표를 그 규약에 맞게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투표를 진행했다고 하면 그게 가든 부든 올바른 결과값이잖아요. 그죠? 정당한 값이고. 근데 그 정당한 값이 투표 결과를 수집할 때,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할 때 배제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바로 이제 완전성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완전성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규약대로 올바르게 도출을 한 결과값에 대해서는 옳은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완전성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정확성 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러면 정보보호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전자화폐 프로토콜, 전자투표 프로토콜이 있어요. 자, 전자화폐 프로토콜은 뒤에서 맨 마지막에 은닉 서명을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고 자 그러면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라는 게 목적성, 완전성, 정확성이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는 프로토콜이 아니라 정보보호 프로토콜이니까 정보보호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거 이거라면 안전성 면에서 보안성 면에서도 그렇고 프로토콜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죠? 성질로 정보보호 프로토콜이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과 관련해서 자 그러면 전자화폐 프로토콜에서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성질들을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바로 안전성이라든지 익명성이라든지 이중사용 금지라든지 양도성이라든지 분할성. 이렇게 보면 어때요? 화폐가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전자화폐 프로토콜이 됐을 때는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안전성이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우리 막 화폐 보면 막 뭐 홀로그램도 들어있고 막 이러니까 복사하면 넌 이거 가짜고 이건 진짜고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디지털 정보면 막 복사해서 써도 아무런 표시도 안 나고 그러면 이게 전자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전자화폐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70년대 후반부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에이 뭐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냥 개념은 나왔지만 왜냐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오프라인에서 구현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온라인에서는 왜 못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폐의 개념도 당연히 실물 화폐처럼 디지털 세상에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했겠죠. 구현하려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문제점 때문에 이게 전자화폐 프로토콜이 전자화폐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랑 접목을 시키면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뭐 양도성, 분할성 이런 것들은 분할은 모체로 해서 트리 구조로 해가지고 쪼개서 생성 정보들을 쪼갠 다음에 한 대 모이면 예를 들면 10,000원. 그래서 쪼개진 저기라고 하죠. 리프들은 어때요? 뭐 500원, 500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연관성을 해서 분할성을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 전자서명의 종류 중에서 은닉서명,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은닉서명에 대해서 은닉서명은 뭐냐면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되게 웃긴 서명이에요. 자, 여러분 서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고 싶어요. 내 이름을 써야 돼. 근데 서류 내용을 안 보고 서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은닉서명이에요. 서류 내용을 안 보고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개념이 왜 그렇지? 되게 이상하다. 전자서명의 형태가 모양이 왜 그런 걸 생각해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로 이 뒤에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설명하고 구매 관련 개인정보 추적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화폐라는 건 우리가 실물 화폐들은 그냥 쓰면 끝이에요. 이건 제가 가졌어. 제가 가졌는데 제가 가진 거를 쟤한테 줬네. 제가 가진 거를 또 쟤한테 줬구나.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 현금은, 돈은. 자, 그런데 추적이 불가능한데 디지털 정보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은행에서 예를 들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블록체인은 안 그런다고 배웠으니까 안 그렇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나의 정보 유혜정 저 사람은 10,000원은 전자화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 라고 확인이 되고 자 그러면 그 계좌 정보에서 전자화폐를 만들어줘야 되니 뭐 계좌의 정보 뭐 예를 들면 나의 정보 유혜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그거를 어떻게 전자적으로 변해서 화폐로 했다고 쳐요. 왜냐면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 돈을 받는 디지털 상점의 주인은 그 화폐가 정당한지 아닌지 저 사람이 제대로 발행한 전자화폐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겠고 그래야지 내 물건을 주니까. 그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나중에 내가 이 전자화폐를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야지 유통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디지털 정보를 그런 걸 담아서 전자화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구매 관련해서 책을 사면 괜찮아요. 유혜정 한 달에 책을 100권이나 읽는구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화폐의 정당성은 주면서 화폐를 누구 건지 화폐는 실물 화폐처럼 추적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게 된 거고, 아, 그런 걸 줘야 되겠다. 진짜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면. 그래서 이제 익명성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전자투표 프로토콜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몇몇 주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를 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뭐, 그 투표, 누구를 선출할 것이냐, 그 투표를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전자투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표 결과가 정확하게 집계가 돼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투표의 기본은? 비밀성. 안 알려주죠. 저희 이제 저기도 꼭 물어봐요. 누구 투표했냐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이런 비밀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밀 투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구현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보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재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 판결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 제3의 기구가 필요 없는 프로토콜, 이렇게 세 프로토콜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이거는 아무나 대답해줘도 좋은데, 중재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 판결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 제3의 기구가 필요 없는 프로토콜 3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게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은 눈 감고도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게 가장 구현하기가 어려울까요? 역시 우리 수업을 들은 우리 학원님이 최고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정보보호 프로토콜을 구현할 때는 이게 이제 어떤 프로토콜을 이런 거죠. 전자화폐를 가져야 돼. 전자화폐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기본적인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정확성이나 완전성이나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걸 내 설계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너무 많은 걸 선택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좋아. 자, 그러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는 TTP, 제3의 기구를 놓자. 그래서 그 사람을 중개자로 해가지고 중개해달라고 하자. 이런 거죠. 내가 당신은 믿을 수 없는데 TTP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건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확신이 안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주면 이게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맞다고 하면 받는 거고 맞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더 깊이 생각을 안 하죠.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은 당사자들만 프로토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관련이 있는 사람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람만, 당사자들만. 그래서 어떤 거냐면 판결자라든지 중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는,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에요. 참여자가 2사람인 것보다는 3사람인 게 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3번째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신뢰성을 어느 정도는 부여해야 되는 제3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즉 프로토콜 상에서 그 신뢰를 다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을 그냥 거기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토콜 구현하기는 더 쉬운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네요. 중재자하고 판결자가 왜 틀리기에 이 프로토콜을 이 세 종류로 나눌까? 네. 처음에는 그래. 받았어? 그러면 이거 믿을만해요? 믿을만해. 받아요. 내가 줘요. 그러면 저 상대방도 이거 믿을만해요? 믿을만해 하고 하는 거. 프로토콜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게 하는 게 중재자. 근데 판결자는 실질적으로 중재자를 놓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1번, 2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될 걸 여러 단계를 거치고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굉장히 부하들이 많이 걸려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3의 기구가 필요 없는 이거는 만들지는 못하겠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자, 이제 문제가 생길 때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랑 통신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10번 중에 1번 속이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못 믿으면 안 하겠지만, 물론 온라인상에서는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된다고 했을 때, 아,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둘 중에 누가 문제인지만 밝혀주면 그 사람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되겠다. 이 프로토콜 페일리어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게 바로 판결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둘이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다가 어느 한쪽에서 당사자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우리 트랜스크립트라고 하잖아. 영수증 같은 거. 통신의 영수증 같은 거를 싹 다 모아서 판결자한테 줘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알려줘. 그러면 이제 판결자가 이 사람이 A가 잘못했어. 아, B가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바로 판결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 자, 그런데 신뢰하는 기구가 참여시키는 건 중재자나 판결자나 똑같은데 왜 이게 서로 달리 됐을까? 프로토콜 면에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 판결자만 참여하는 프로토콜이랑 중재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은. 중재자가 참여하는 프로토콜은 거의 당사자들보다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생성해야 돼요. 효율성 면에서 엄청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둘이만 하게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아, 그러면 판결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우리 현실 세계의 판사처럼, 아,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사람을 진짜 그래도 죽이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죽이는 얘는 좀 그런가요? 횡단보도로 바꿀까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못하게 하는 프리벤션의 역할까지 한다는 거죠. 찾아내는 역할들이. 그러면서 프로토콜의 신뢰성을 원래대로 복잡하게 어렵게는 구현하지 않으면서 좀 효율성을 찾으면서, 그러니까 거꾸로 효율성을 찾으면서 진행하는 게 바로 저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말은 솔직히 별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구열이 불타서 내가 외국의 자료나 내가 논문을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 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치터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태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공격자예요. 그래서 공격자의 역할이 뭘 공격하고 있지? 어디서 공격하고 있을까? 공격의 목적은 뭘까? 공격의 방법은 뭐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어태커, 치터라고 나오는 영어 논문이나 자료를 보면 잘못 생각하면 결론이 잘못 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어태커는 뭐냐면 치터는 우리 둘이 통신하는데 제가 나쁜 일을 하는 거. 아니면 제가 나쁜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참여자가 나쁜 일을 하면 치터예요. 그러니까 치터는 통신의 당사자를 치터라고 해요. 공격하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 공격자는 당사자는 아니에요. 제3의 인물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뭐 프로토콜 자체를 뭐 저기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바로 어태커고 실질적으로 뭐 프로토콜에 대한 공격을 나눌 때도 소극적인 공격이냐 적극적인 공격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학술적으로 듣고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이거 엿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뭘 전공해요, 여러분? 정보보호를 전공하잖아요, 우리는. 다 암호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 도청에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공격 면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다. 치터랑 어태커, 소극적인 공격과 적극적인 공격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칭키 암호를 이용한 통신 프로토콜, 공개키 암호를 이용한 통신 프로토콜. 정보보호 개론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데 대칭키 암호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그쵸? 여러분들이 아마 뭐 1세대, 2세대 해가지고 아마
아마 정보부 개론이나 뭐 다른 수업에서 다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제 제안이 된 게 대칭키 암호. 그래서 대칭키 암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효율성이에요. 안전성 기본이고 암호 알고리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알고리즘들이 연산들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죠? 대칭키 암호? 키가 동일해요. 좋아요. 연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대칭키 암호는? 이동하고 돌고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엑소 비트 단위 연산이고 그쵸? 간단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공개키 암호 뭐 알고 있어요? 뭐 적을 거 별로 없는데.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어때요? RSA 어떤 연산이에요? 이거 안전성 근거를 얘기해 주네. 맞아요. 서인수문에. 어때요? 우리 대학원생들도 너무 가치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해주는 건가요? 지수연산이에요. 지수연산. 덧셈 연산도 대칭키 하면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어때요? 비트 단위 연산이에요. 0 아니면 1로 연산하거든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모듈러 연산을 하긴 하지만 자, 이 중에서 모듈러 연산 아는 사람. 쑥스러워. 내가 아는 거를 알리지 말라고 했어. 이런 거 말고 진짜 아는 사람. 역시 대학원생. 모듈러 연산, 그럼 모듈러 연산은 건너뛰고, 어떤 거냐면, RSA는 지수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N의 2승, M의, 메시지 M의, 나 이렇게 하면 내 수업 더 싫어할 거 아니야? 어렵다고? 메시지가 있는데 2승을 하고. RSA에서 보셨죠? 그 다음에 얘가 C면 C에다가 D승을 하고 이런 거 배웠죠? 처음 봐. 그래서 여기서 그만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메시지 암호화 복호 RSA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산대수 문제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타원 곡선 암호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쵸? 내가 그 안에는 꼭 안 들어봐도 돼요. 타원 곡선 암호는. 어쨌든 이런 것처럼 공개키 암호는 대칭키 암호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공개키 암호는. 자,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는 어떨까요? 복잡하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쵸? 자, 그런데 왜 공개키 암호가 70년대 제한이 됐을까요? RSA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D4도 RSA에 나 이거 진짜 심도 있는 질문. RSA, 왜 RSA예요? 사람 이름, 그쵸? R이 리베스트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시 함수 중에 MD 계열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거 만든 사람들 리베스트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뭐래요? 갑과 을은 동일한 키를 공유해야 된대요. 왜냐면 이게 기본 메커니즘이잖아요. 그쵸? 얘가 인크립션이라는 거고 얘가 복호화, 디크립션이라는 거예요. 대칭키 하면은 키가 어때요? 같아요. 그쵸? 여기 K로 같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물론 일기 써놓을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통신을 할 때는 내가 암호화 통신을 대칭키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암호문을 보내주고 싶으면 내가 키가 K가 있으면 저 사람도 뭐 있어야 돼요? K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키는 어떻게 나눠요? 저 사람한테 몇 시에 만나?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또 키를 분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즉 키를 분배하는 문제도 생기고 키를 대칭키 암호에서는
키를 공유해야 된다. 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 우리 정보보호학과 5시에 만납시다. 이걸 갖다 암호화하면 같은 키를 써도 되죠. 그렇죠? 같은 키를 써서 암호화할 때 별 문제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적을 암호화해서 줘요. 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이 다 내가 100점 만점에 3점 맞았는데 어때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키도 만들어야 되고 저 키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키 관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즉 암호화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공개 키 암호를 제한하게 됩니다. 자, 키를 공유하는 문제는 뭐 때문에 생겼어요? 암호화하는 키하고 복호하는 키가 같아서. 자, 공개 키 암호는 그러면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어떻겠어요? 다르겠지. 같아서 키를 공유했어야 되는데 키 공유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공개 키 암호를 제한이 됐다면 공개 키 암호는 당연히 키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공개 키 암호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해시 함수. 해시 함수 우리가 다뤘던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MD4, MD5, MAC 뭐 이런 것들이 있고 CQHC 알고리즘, SHA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MAC 함수는 조금 달라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거가 달라요? 다른 해시 함수랑? 글자가 달라요, 일단. 그것 말고. 그것 말고 잘 다른 점. 인증 기능이 있고 또. 해시 함수는 일반적으로 너무 폭넓게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시 함수는 지금 대칭키 암호의 키, 공개 키 암호의 키에 대해서 중점으로 설명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해시 함수는 해시 알고리즘은 키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아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네. 키가 필요 없죠. 키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해시 함수 중에서 우리 맥 함수는 키가 있어요. 같은 키가. 동일한 키로. 그래서 여기에서도 키 공유 문제를 얘기가 언급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해시 함수에서 어때요? 키가 필요 있다 없다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MD, MD5, MD4가 처음에 90년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RSA의 리베스트 맨 첫 글자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깨져가지고 해시 함수가 깨졌다는 건 뭘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기 있네. 충돌상이 생겼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해시 함수는 원래 메시지가 뭐지가 안 중요해요. 대칭 키 암호랑 공개 키 암호는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저 사람이 읽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만 읽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이퍼텍스트 암호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읽어야 돼요. 자, 근데 해시 함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어때요? 대부분은 얘가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해시 함수에 대해서 결과값만 중요해요. 내가 보통 이런 거죠. 전자서명에서도 얘기했지만 메시지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복호가 돼서 메시지가 나왔냐? 이게 중요하지만 얘는 해시 함수 값하고 같이 줘서 자, 내가 준 메시지가 제대로 갔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해시 함수는 뭘 썼는지 공개되어 있으니 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거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돌려본 거랑. 그래서 같으면 변경이 안 됐구나. 원래 보낸 메시지가 맞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돌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뭐래요? 해시값을 뭘 갖는데요? 같은 해시값을 갖는데요. 맞아요? 이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M1, M2가 달라요. 근데 해시값이 같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내가 1,000만 원짜리를 계약했어요. 자, 그런데 50원짜리랑 같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판 사람은 난리 나죠. 어이, 정말로 좋은 답인데요? 나는 판 사람은 나는 1,000만 원짜리로 팔았어. 1,000만 원에. 근데 뭐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50원에 샀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무결성, 우리 앞에서 기본 속성 얘기한 것 중에 무결성에 대한 부분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런 충돌상을 찾으면 안 돼요. 해시함수 우리 어디서 주로 배웠어요, 여러분? 전자서명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전자서명에서 배워요. 아직 다른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안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개키 암호를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대학원생도 있지만 제가 정말 실망했답니다. 제가 키 사용에 대해서 종합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전자서명하고 암호하고 공개키 암호를 이용한 암호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한 사람들이 우리 학우님들이 생각보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참 잘 가르치지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뒤에도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자, 비밀통신하고 공개키 암호하고 이거는 나중에 보자. 여기 있다. 앞에 거로 다시 넘어갈게요. 뒤에 있어요. 자, 봐요. 이거를 얘기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암호문 통신에서는 메시지가 드러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밀 통신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메시지를 숨겨야 돼요. 자, 여러분. 계약서 비밀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용 비밀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메시지의 비밀성에 차이가 있다. 전자서명하고 비밀통신하고. 그 다음에 키 공유예요. 키의 사용인데 비밀통신은요, 여러분. 내가 비밀통신도 키 공유를 하는 건 문제지만 그래도 그래 우리끼리 통신하자. 고등학교 때 여러분 뭐 암호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우리 둘이만 이건 여학생만 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거의 키야 라고 알려준 다음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감 도장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증이랑 똑같대요. 그렇죠? 부모님도 안 빌려준다. 어디 TV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뒤로 넘어갈게요. 이런 거거든요. 자, 잘 보세요. 제가 갑이고 여러분들이 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밀통신을 해서 보낼 거고 전자서명을 해서 보낼 거예요. 잘 대답해 보세요. 비밀통신을 먼저 할게요. 저한테는 공개키하고 개인키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부터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비밀통신을 하는데 누가 읽어야 돼요? 공개키는 공개되어 있는 거죠. 키 중에서. 비밀키는, 개인키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교수님, 개인키하고 비밀키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비밀키는 일반적으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할 때 사용되는 키를 비밀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개인키는 공개키의 개인키 쌍. 그렇게 하니까 조금 개인키 나오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비밀통신을 보내고 싶은데 어때요? 다른 사람이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저 사람만 읽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만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뭘로 복호를 해야 돼요? 개인키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키로 복호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럼 저는 뭘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되는 거죠. 공개키, 개인키, 쌍이라는 건, 네. 공개키, 개인키, 쌍이라는 건 그 쌍으로 암호화, 복호화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거 가능해요? 나의 개인키로 암호화해요. 저 사람의 공개키로 복호화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쌍이라는 게 뭐냐면 페어. 그쵸? 암호화, 복호화가 한데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메커니즘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나의 개인키로, 나의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예를 들면 저 사람의 뭐 개인키로 복호한다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비밀통신, 전자서명 다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상한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 사람만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저 사람의 개인키로 복호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저 사람의 개인키로 복호할 수 있으려면 저 사람의 공개되어 있는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돼요. 맞아요. 자, 이제 됐고. 자, 이제 전자서명 해봅시다. 저 사람한테 우리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자, 우리 500원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하자. 자, 내가 이제 판다. 그리고서 이제 제 서명을 저 사람한테 자, 판다는 약속이야. 그러고서 주고 싶어요. 제가 서명을 해요. 누구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요? 저 갑 아니고요. 저의 도장을 찍어야 돼요. 맞아요. 저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저 사람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혜정 교수가 제대로 서명을 한 게 맞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게 맞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의 공개되어 있는 키로 복호해, 그러니까 검증을 한다고 하죠. 전자서명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할 때 핵심은 비밀통신하고 할 때 전자서명을 누가 생성하느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러면 검증은 자연스럽게 따라붙으니까 그 사람의 다른 키. 그 다음에 비밀통신을 할 때는 누구를 읽게 할 것이냐. 누구만 읽게 할 것이냐. 이렇게 키의 사용은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거에서 출발하면 된답니다. 이해 가세요? 네. 자, 이제 됐는데 전자서명하고 차이점은 알았는데 한 1000배 정도 느리대요. RSA가. 데스보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스는 RSA도 그렇지만 데스는 컴퓨터 효율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엄청이 빨라져요. 아까 뭘 이용한다고 했죠? 로테이션, 시프트, 엑소와 비트와이즈 연산 한다고 해서 대칭키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수연산의 효율성 때문에 지수연산이 효율성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연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요. 자, 보안을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안전성을 생각하지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수요, 공급, 곡선처럼. 그래서 그 트레이드오프 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공개키 알고리즘을 왜 사용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그쵸? 우리가 키 사용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오히려 이래야죠. 키 분배,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키 공유 문제나 키 관리 문제를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해결했으니까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사라지면 되잖아.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 효율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키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공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공유된 키를 가지고 K가 공유가 됐으니 대칭키 암호 시스템으로 세션키, 대칭키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비밀통신을 하면 된다. 두 개를 섞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키 교환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하고 비밀통신은 나는 연산 복잡한 게 좋아. 그래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키 공유 문제를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교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전자서명에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비밀 통신은 어찌 해서 키 관리 문제나 키 공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됐는데, 이 전자 서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키 관리 문제나 키 분배 문제를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해결했다라고 해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발견이나 제안이 획기적이었지만, 더 획기적이었던 사실은 그걸로 전자 서명을 구현했다가 더 획기적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가 전자 서명하는 인감 도장 같은 키는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알리면 안 되는데 알릴 수 없게 된 게 바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보면 내가 어떤 서류가 있는데, 이게 아니다. 이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자, 을아, 내가 전자 서명해서 너한테 줄게. 누가 서명하냐? 갑이 서명하니까 갑의 개인 키, 시크릿 키, 그쵸? 시크릿 키로 서명해서 주고, 그 다음에 을이 시크릿 키를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공개되어 있는 공개 키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것만 주면 검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류까지 같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꼭 암호화 해야 돼요. 암호화랑 똑같잖아요. E하고 인크립션의 E하고 디크립션의 D 빼고 사이닝의 S하고 베리피케이션의 V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암호화, 복호화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RSA를 이용해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암호화나 통째로 메시지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시 알고리즘은 어때요, 여러분? CQ 해시 알고리즘은 어때요? 몇 비트 입력을 받아서 몇 비트로 내요? 저를 테스트해 보는 건 아니죠? 그러면 서운하죠. 최대 2의 64승 비트의 입력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걸 받아서 몇 비트로? 152비트, 156비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CQHC 알고리즘은 1 분류, 2 그룹, 3 그룹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알고 있는 걸로 하고 훨씬 더 작게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시지에다가 사이닝을 해서 나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명을 생성했는데 못하러 이렇게 하냐, 효율성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M에다가 해시 알고리즘을 하면 최대지만 2의 64승 비트에서 156비트, 152비트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156비트로. 훨씬 더 작아져요. 맞아요. 여기에다가 사인을 하면 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그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맞아요. 네, 맞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둘 다 메시지를 함께 보내줘서 붙여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얘에다 해시 알고리즘을 해서 베리피케이션 똑같은 과정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전자서명의 응용. 자, 여러분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부인 방지 서명. 자, 여러분 저기에요. 정보보호 프로토콜에 어떤 학우님이 부인 방지 서명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부인 방지 서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 PPT로 제가 작성해서 놨어요.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 부인 방지 서명의 핵심은 서명자의 도움 없이는 서명 검증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경우 그럴까요? 여러분이 뭘 샀을 때, CD, 소프트웨어 샀을 때, 제품 샀을 때. 네? 맞아요. 그러면 서로 도움을 받아서 내가 문제가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정품을 구매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검증 과정에서,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명자를 개입시켜서, 즉 판매자를 개입시켜서 나중에 AS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 거. 그게 바로 부인방지 서명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서명하고 다중 서명, 이거 조금 그룹의 소속, 그룹 서명은 여러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룹을 대표해서 정보보호 프로토콜 듣는 학생을 대표로 정보보호 프로토콜의 수업에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있는 게 그룹 서명,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중 서명은 문서 결제 같은 거, 몇 사람 이상이 한 서류를 통해서 서명을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닉 서명. 서명하는 정보의 내용이 서명자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전자화폐 시스템에 사용한대요. 그리고 일반적인 전자서명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때문에 내용을 한대요.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마 정보보호 개론 수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한번 은닉서명 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캐치해야 돼요. 진짜 은닉이 되냐? 자, 그러면 이거는 전자화폐 프로토콜 인출, 돈을 뽑아내는 전자화폐를 생성하는 과정에서의 프로토콜에서 은닉서명을 사용하는 거라고 했는데, 과연 뭘로 숨기느냐? 그 다음에 전자화폐로 그러면 사용하는 건 어떤 형태냐?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거냐면 보세요. RSA의 기본은 다른 건 다 둘째치고 2D는 1이에요. 2 곱하기 D는. 물론 모듈러 연산이지만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암호화예요. 자, 암호화해서 얘가 C예요. 그럼 복호화는 C에다가 개인키, 얘가 공개키, 얘가 개인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C에 D승하면 M에 E에 D승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메시지가 복구가 되네요. 맞아요. 이게 RSA예요. 자, 그런데 원래는 메시지에다가 저 형태로 하면 개인키만 하면 이런 거죠. 개인키를 한다는 건 서명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은행이 이거는 정당한 형태의 돈이야 라고 인증해 주는 거. 요거는 이제 전자화폐니까. 그래서 이 D는 은행의 개인키예요. 서명하는 거죠. 자, 이거 돈이거든. 맞는 돈이야. 내가 서명했잖아. 그러면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뭐만 검증하면 돼요? 이승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검증만 해보면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M을 던져주고, 자, 은행아, 서명해줘. 나 돈 잔고 그렇게 남아있잖아. 1,000원에 대해서 전자화폐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될 걸 M을 바로 주지 않아요. 그쵸?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사용자가 은행한테, 자, 나야. 나 유혜정인데 은행 잔고 확인해서 1,000원어치만 전자화폐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면, 아, 그래? 알았어. 너 맞네. 1,000원은 할 수 있겠다. 라고 서명을 해줘요. 사인을 해줘. 자기 수표처럼 은행에서. 그러면 얘는 이 MD를 가지고 상점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상점에서는 이 돈이 진짜 맞아? 하고 이 은행의 공개키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돈을 확인해 봐요. 그러면 MA, 맞군.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돈은 뭐냐면 얘 은행에 서명이 들어가. 맞습니까? 이 D는 은행 거예요. 얘가 개인키, 얘가 공개키. 그러니까 이 개인키로 서명을 생성. 맞습니까? 자, 그런데 M의 D승만 왔다 하면, M만 왔다 하면 은행은 어때요?
얘 어디서 썼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아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돈이 누구한테 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은행은. 맞습니까? 얘 이상한 거 샀구나. 얘는 참 착하네. 책만 샀네. 이렇게 다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M을 숨길 방법이 필요해서 숨겨요. M을 주지 않고 M 스타를 줘요. 뭘로 숨겨요, 여러분? K로 숨겨요. M을 바로 안 주고. 그래서 이 바로 안 주고 이렇게 숨겨서 M 스타를 주는데 똑같아요. 은행 측에서는. MK 이승의 형태를 봐서 은행에서 올바른 형태라고 하면 D승을 해요. 서명을 하죠. 화폐처럼. 그래서 서명을 해서 보면 M 스타는 MK의 2승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서명 D를 하니까 M의 D승, K의 2D승. 꼭 수학 시간 같네요. 그래서 2D승인데 2D승은 1이라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한테 줘요. 원래 요청한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이걸 주면 얘는 K를 얘가 만들었잖아요. 사용자가. 맞아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만들었으니까 그거의 역수도 알겠죠. 그래서 역수를 여기다가 붙여요. 그래서 M의 D승만 남네요. 이 과정에서 모르는 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하게. 그래서 원래대로 숨기지 않았을 때 사용했던 돈 M의 D승을 은닉서명을 사용해서 발행한 돈이랑 똑같아요.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런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은행은 M의 D승을 추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건지 몰라요. 얘는 M의 D승을 몰라요. 이해 갑니까? 얘는 M을 알고서 서명한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쵸? M이 온 게 아니라 M 스타가 왔잖아요. 이거 약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 그래서 얘가 비밀리에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2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전자화폐는 뭘까요? M 스타의 D승일까요? 그러니까 S 스타일까요? 이 S일까요? A가 쓰는 돈은 S 스타예요? S예요? S예요. S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닉은 뭘로 숨겼어요? M을? K로 숨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은닉인자는 K고 돈은 똑같이 S, M의 D승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은행은 M D승을 알지 못한다예요. 그래서 은닉서명을 얘기할 때 뭘 하냐면 저기를 하는 거예요. 봉투에다가 규격 봉투에다가 서명받을 깜지를 넣어서 그런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규격 봉투 안에다가 깜지를 위에다 넣고 속에다 넣고 거기다 서명 받을 걸 넣어요. 그러면 그 규격만 보고 은행에서 서명을 해요.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그 봉투의 규격을 보고 서명을 하면 서명을 받은 사람은 봉투를 열어서 깜지를 제거하고 그 안에 수표 있잖아요. 그걸 꺼내서 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은닉 서명에서는. 따라서 은닉인자는 K, 돈은 M의 D승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보보호 프로토콜 전반부 수업 내용이에요. 자, 질문 있습니까? 더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고요. 오늘 드린 자료로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은, 학우님들은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른 수업 들을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